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아직도 여전히 지지부진하게 2,700선 코스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러는 사이에 글로벌 증시는 활활 불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지수, 다우 지수도 4만 선을 돌파했고 바다 건너 일본 시장, 인도, 유럽 할 것 없이 14개국 주요 증시들이 일제히 최고가를 행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아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과연 우리는 2,800 돌파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체크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또 한 주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FOMC 의사록 회의 결과까지 공개가 될 예정인 가운데 과연 국내 증시가 지금까지 소외되어 있던 이 소외감을 뒤로하고 더 큰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한 주의 시작 월요일 마켓나우 일부에서 준비한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업종들을 살펴볼 텐데요. 최근에 지난주에 시장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음식료 업종이 엄청나게 불을 뿜었습니다. 과연 음식료 업종, 제과 업종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면 좋을지 힌트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계속 잘 가고 있는 화장품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현지 시간 22일 예정되어 있는 엔비디아 실적 3개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시장 확장성 어디까지 이어질지 확인할 수 있는 네. 가늠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장 신약 승인 불발 이슈로 인해 하한가로 직행한 HLB,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의 투심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원회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불을 뿜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데 과연 2,800선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중앙은행에서도 이 통화정책과 관련된 완화 방침이 나오면서 시장은 낙관론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굉장히 긍정적인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호실적까지 한 몫을 더하면서 지속적인 사상 최고가 랠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 또 인도와 일본, 호주까지도 역대 최고치를 랠리를 경신하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다우존스소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넘기면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23번이나 경신해 주기도 했고요. 이를 놓고 블룸버그에서도 현재 글로벌 20대 증시 안에서 14곳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이를 놓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피델리티의 전문가 같은 경우는 거시적 관점에서 현재 증시에는 어려움이 없다, 경고등은 없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경기 순환 측면에서 경제는 강세이고 증시 상승세는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낙관론이 지나치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각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또 재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미국 경제 매체인 배런스 같은 경우도 만약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한다면 주식 랠리의 기둥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뜨거워졌는데 우리가 우려하는 지표, 이 숫자 하나로 세계 증시가 흔들릴지 일단 분위기를 계속 지켜보시죠. 이어서 개별 기업들의 이슈들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애플이 또 새로운 아이폰 출시와 관련된 기대감을 내놓았습니다. 이 애플보다는 이 IT 전문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단독적으로 보도를 내놨는데요. 내년에 아이폰 17이 출시가 되는데
아이폰 17 출시와 함께 애플이 더 얇은 버전의 신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더 슬림한 아이폰은 내년 9월에 나올 것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은 이 모델에 최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A19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을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기존 아이폰 대비 얼마나 얇아지는지 등 구체적인 사양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출시될 가능성과 함께 아이폰 시리즈 최고급 모델인 아이폰 프로 맥스보다도 가격이 비쌀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더불어 일반형과 프로 라인의 중간형에 해당하는 플러스 모델 같은 경우는 판매 중단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대신에 내년 상반기쯤 고급형 모델인 아이폰 SE의 후속 제품 출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애플은 다음 달 10일 연례 개발자 회의인 WWDC에서 새로운 AI 기능을 아이폰을 비롯해서 주요 제품에 탑재할 수 있을 가능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아이폰 라인업 개편 움직임은 현재 삼성전자와 중국 업체들 간의 치열한 스마트폰 경쟁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간신히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보합권에 머물고 있지만 새로운 아이폰 모델 출시의 가능성과 함께 이 AI와 관련된 업데이트 소식들이 시장에는 기대감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장에서는 강보합권으로 애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바로 확인을 해보시죠. 주말 사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을 했습니다. 발리에 방문해서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를 인도네시아에 개통하겠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인터넷 통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타링크를 통해서 현재 인터넷 보급이 되지 않는 지역까지도 꼼꼼하게 모두 개통이 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이달 초에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 통신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스타링크를 운용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세 번째 국가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인도네시아는 17,000개가 넘는 섬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근데 이 안에서도 3분의 2 정도만이 인터넷을 사용을 했었고 이 때문에 정부는 외딴 지역까지 인터넷 통신망에 연결하는 일을 주요 과제로 삼아왔습니다. 이 스타링크를 통해서 해당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머스크 같은 경우도 발리를 방문해서 여러 장소를 빠른 속도로 연결할 수 있게 돼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날장에서 테슬라는 1.5%의 반등을 보이면서 177달러 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오늘장에서 테슬라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네, 글로벌 포커스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만 포인트 돌파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요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하루를 만들며 마무리되었는데요. 전일 장중 4만 선을 돌파했으나 하락세로 마무리되었던 증시가 지지력을 유지하면서 장 마감에 4만 선 종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둔화한 게 뉴욕 증시 강세를 뒷받침했는데요. 캐터필러와 월마트가 상승을 이끌었고 기술주 중에는 애플, 아마존, 구글, 테슬라 등이 상세를 보이는 가운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는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나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며 차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수준보다 다소 높아졌지만 기업 이익 증가세와 이익의 안정성 또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요소인데요. 무엇보다도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공룡장 역할을 해왔던 레딧이 오픈 AI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10% 급등하면서 여전히 시장에서는 AI가 지수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밈 주식과 중소형 종목들이 개별 이슈에 따라 큰 등락폭을 나타내었습니다. 미국 비디오 게임 소매업체인 게임스탑의 주가 급락이 4일 연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종가와 비교해 봤을 때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게임스탑의 경우 온라인 입소문을 타고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급등하는 대표적인 밈 주식으로 지난 13일, 14일에 60% 이상 급등하였다가 연속 급락하면서 주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시장은 22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1분기 실적 발표에 모든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전망치는 지난해 대비 240% 늘고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80% 증가할 것으로 다이나믹한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올해 AI 랠리를 이끄는 중심 종목으로서 실적 발표 이후 새로운 이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시장 동향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글로벌 시장의 랠리와 비교한다면 우리 증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의 흐름이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 시장 오늘 출발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금일공명시는 4만 포인트를 돌파한 다우지수의 영향을 받아 상승 시작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흐름이 장 막판까지 이어질지에 대해서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금리나 기대에도 불구하고 반락하며 오히려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미국 CPI 둔화와 주요 기업들의 호시적 발표 속에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요. 그러나 지난 17일 연준 인사들의 매파 발언이 나오며 반락했습니다. 특히 차거래의 연속 순매수를 보이던 외국인 투자자가 17일 코스피에서 6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산만된 이후 종목 간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전일의 경우 HAB가 개발한 간한 신약이 미국 식품의약품 문턱을 넘지 못하자 HAB 그룹주 주가가 줄줄이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공매지에서 약 5조 원의 자금이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영향이 장중에 지수 전체에 퍼지면서 투심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지수가 차익실현 매물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음식료 업종이 호시적을 바탕으로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삼양식품이 해외에서 인기를 끌면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0% 급증한 것으로 발표된 이후 상한가에 들어갔고 기타 다른 식품들도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며 섹터 간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라 많은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추세적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AI 랠리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엔비디아의 실적에 따른 새로운 이슈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의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근 유가증권 시장 6거래일 연속 음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초보다 오후장 갈수록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섹터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번 주 역시도 그러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잡아줬습니다. 투자 포인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확인해 보겠고요. 종목별 투자 전략까지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한 주의 시작 출발을 두 분이 잘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음식료 기업들이 실적도 주가도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주력 제품인 불닭볶음면 호조에 전거래일 상한가에 마감했고요. 빙그레도 바나나바 우유 인기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방어주를 넘어서 해외 매출 성장과 함께 고공행진하는 먹거리 관련 기업들. 주가 역시나 고공행진 이어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가 포착한 이슈는 바로 음식료 업종, 제과 업종, 먹는 것과 관련된 투자를 좀 포인트를 잡아오셨는데, 자, 김덕호 대표님,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을 복귀를 해보면 HLB 그룹주들이 폭락을 했고, 반면에
이 음식료 업종이 급등을 하면서 완전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음식료 업종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까지 오르는 게 맞는가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일단 이제 음식료 제가 이제 오늘 제과 섹터를 좀 말씀드리는 네. 원인도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식료품 관련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좀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네네. 뭐 미국에서 발표했던 CPI도 예상치 어느 정도 부합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다우존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4만 포인트를 돌파를 했었죠. 이런 모습들을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때는 네. 지금 이제 고물가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이 고물가를 누르기 위해서 나타난 연준에서의 고금리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고물가라고 한다면 당연히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마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고금리라고 한다면은 공격적으로 사업을 넓히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더불어서 음식료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있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실제 이제 생산품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홍수가 났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제 이제 카카오 생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주다 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나무가 병이 들고 이 카카오 열매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뭐 심지어는 카카오 선물을 뭐 트레이딩을 했으면 네. 뭐 10,000%를 뭐 수익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우리 계십니다. 카카오가 아니죠. 아, 그렇죠. 네, 이게 먹는 카카오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만큼 이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일단 이 삼중고에 대해서 과연 식료품 업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나 했는데 실제로 이번 미국 농무부에서도 2024년에서 25년 이 시즌에서 이제 세계 밀 생산량은 수확량은 총 253만 톤, 30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약 8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인데 지난 8년 동안은 우리가 떠올려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뭐 기술적인 생산 부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은 굉장히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쟁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더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 이제 앞에서도 이제 뭐 빙그레라든가 이렇게 특히 이제 우유 가격에 대한 인상을 더해서 수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이제 그래도 우유 가격이 탑5 안에 듭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리터당 가격이 지금 2,747원 이게 이제 전년도에 이제 책정이 됐던 가격인데 좀 있으면 이제 3,000원 돌파하냐 마냐 이걸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당장 우리 옆 나라는 일본만 하더라도 1,801원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1,730원, 미국만 해도 차이가 많이 1,300원입니다. 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왔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진율을 극복했는가를 살펴보고 나니까 네. 실제로 2002년도부터 해서 이제 우리나라 원유, 즉 이제 마시는 음용유인 이 우유에 대해서 쿼터제를 도입을 했었고요. 2014년도부터는 이 원유 가격에 대해서 연동제를 시행했습니다. 제가 계속 원유 말씀드리지만은 기름이 아니라 마시는 우유 관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유 가격이 계속 이제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사실 낙농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뭔가 더 우량한 소품종을 개발한 소품종을 뭐 드릴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오히려 해외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퇴보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낙농가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저앉아 있는 노력 속에서 이제 유업들은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사실 이 우유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 농가들이 원래라면은 우리 농장에 있는 우유를 써주세요. 우리 농장에 있는 우유를 우리 이제 우품종을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우유가 좋은지 나쁜지를 그러면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상식적으로 이 검사를 한다면은 내가 판매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검사를 받으면 내가 비용을 내야겠죠. 그쵸. 근데 우리나라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비용을 다 기업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소를 이제 그 착유지까지 이제 옮기는 과정의 비용도 지금 기업들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이중고, 삼중고가 겪어지면 겪어질수록 이 우유 가격에 실질적으로 부용 부담이 참고하는 건 어디였다? 사실은 인건비 부담하고 그다음에 운송비라든가 이런 부담의 전강위가 나타났던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지금 우유 가격도 상승을 해, 뭐 밀가루 가격도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CJ 제일대장 내리지 않아 이런 양상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식료품 업종이라든가 우리가 제과, 빙과 이런 업종들이 다 어떤 행동을 했느냐? 다 가격 담합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작년도에 이제 뭐 빙그레라든가 이제 빙과류를 만들었던 4대 기업이 모두 다 편의점에 2+1은 어떤 종목까지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은 소비자들이 너무도 많이 피해를 봤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식료품 업종들을 볼 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이렇게 모럴 해저드만 이용을 해서 이제 이윤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내 안에서의 점유 싸움에서의 이 강자들이 레드오션에서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좀 연출되다 보니까 사실 식료품에 대한 투자 부분은 좀 많이 매트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근에 해외 실적으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게 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농심이라든가 삼양 같은 경우 그리고 뭐 김치는 뭐 대상 이런 많은 기업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고물가 현상이 점점 완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레깅 현상에 주목을 하신다면은 이제 마진율은 다시 한 번 더 높게 뛰어오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음식료 제과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모멘텀 상황을 살펴봤는데 그러면은 음식료 업종 주가 흐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굉장히 좋았는데 흐름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네, 음식료 기업들 최근 흐름 좋습니다. 시장 대비 굉장히 아웃퍼폼하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해외 시장의 수출 호조 덕분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라서 간편식의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이로 인해서 K푸드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건데요. 음식료 기업들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거래 상한가의 기염을 토했던 삼양식품 10만 원이 넘게 상승했습니다. 44만 6,500원까지 고공행진을 했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불닭볶음면의 판매 호조로 주가 역시나 불을 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30% 이상 상승했는데 5거래일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꾸준하게 상승을 했었는데 그 기대 이상의 실적을 내면서 실적 발표 날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요.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와 우유 상품 호조에 힘입어서 두 자릿대 강세 16%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94,100원까지 터치하면서 9년 만에 주가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고요. 목표 주가 현재 10만 원도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이 세계에서 좀 인기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검은 반도체라고 김이 표현되고 있는데요. 김 가격 상승에 힘입어 김 판매 상승에 힘입어 시푸드 관련 기업들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사조 시푸드 12%, CJ 시푸드도 11%가량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음식료 관련 기업들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음식료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지난주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뭐 고은별 앵커가 얘기해줬지만 일각에서는 뭐 테마주 같이 움직이는 그런 양상, 뭐 그렇게 치부가 되는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서 이런 데에 관심이 쏠리는 건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럼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일단 저는 첫 번째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오리온입니다. 오리온이요? 사실 이제 오리온이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좀 급락을 네, 했었는데 오리온은 잘 안 가던데. 이게 이제 급락을 했던 원인이 뭐냐면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식료품주 관련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뭐 식생활에 이제 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뭐 이제 농산품이라든가 네. 수산품,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사조 시푸드라든가 이런 많은 기업들이 좀 거론이 됐었는데 이게 과자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 좀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일단 오리온은 이번에 이제 초코파이를 넘어서서 이제 닥터유 브랜드가 매출 1,000억을 달성하는 게 이제 굉장히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매출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12%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무려 24%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내 매출이 이제 9.5% 정도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수에는 해외 매출이 좀 많이 견인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2022년 3분기부터 해서는 이제 초코파이의 누적 매출보다 닥터유 누적 매출이 연내 누적 매출이 뛰어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성장세를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2008년도에 출시를 한 이 닥터유가 이제 비로소 건강이라든가 이제 식품 대용으로 이제 많이 식사 대용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이 매출 탄력들은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아마 연초에 오리온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가슴 아팠던 사건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지난 1월 17일 날에 16일 17일 날에 이제 레고캠 바이오 지금 이제 사명이 바뀌어서 리가캠 바이오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이제 오리온 입장에서도 뭐 CJ 바이오사이언스처럼 이렇게 기업을 인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의 오리온은 아무래도 이제 이 글로벌 식품 쪽에서의 매출 부분들을 탄탄하게 잡고 있고 네. 뭐 아직까지는 이 리가캠 바이오가 갖고 있는 매출 부분들이 당장 영업 적자가 좀 나다 보니까 현재 주가는 조금 어느 정도 눌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실적에서 봤을 때 이 리가캠 바이오의 영향으로 해서 영업 마진율 한 10% 정도 후퇴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곤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성장세 그리고 매출과 그리고 영업이익 마진율 자체가 지난 후년 동안에 꾸준하게 누적되어 상승했다는 점을 보셨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연내 목표가는 조금 이전 연초 주가만큼은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11만 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목표를 한번 두시는 게 어떨까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리온을 첫 번째 종목으로 주셨어요. 뭐 음식료 업종 잘 가고 있는데 오리온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데
한번 11만 원까지는 목표가 잡아보겠고 두 번째 종목도 바라볼까요? 네, 또 두 뭐가 번째는 좀 있어요? 롯데웰푸드입니다. 뭐 롯데 사실 웰푸드? 이제 빙그레가 잘 가다 보니까 뭐 아이스크림 쪽에서는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빙그레를 좀 찾을 수밖에 네, 없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롯데웰푸드가 사실은 이 빙그레랑 국내 점유율 차이가 0.01% 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심지어 오히려 점유율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냐면 옛날부터 이제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빙그레를 떠올리는 이유가 이제 혜태 제과를 인수하게 되면서 점유율이 컸다. 이건 기억이 나실 텐데 네, 그렇죠. 이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롯데 제과와 롯데푸드가 합쳐지면서 여기에 이제 점유율이 조금 더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경영 효과를 좀 경영 효과를 좀 집착을 하다 보니까 2022년도부터 점유율 1등으로 이제 돌아서게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빙그레는 어떻게 보면은 빙과류 쪽에 좀 워낙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우유 가격과 연동돼서 좀 급등이 좀 높았다라고 보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전반적인 물가가 계속 인하가 된다는 점을 시사를 했을 때는 이 롯데푸드 안에 있는 제품들까지 매출을 봤을 때는 롯데웰푸드가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 빙과류 쪽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제과 쪽이라고 한다면은 미국에 또 이제 스위덴 스낵 엑스포에 또 참가를 했는데 이게 네. 지금 이제 14일에서 16일까지 이제 인디애나주에서 지금 열렸던 엑스포입니다. 여기에 이제 1000여 개의 기업들이 참전을 하게 되는데 이 롯데웰푸드가 이번에 빼빼로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로 아이스크림들을 이제 소개를 많이 했다는 네네. 겁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제로 음료들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것처럼 이제 아이스크림 쪽에서도 공략을 탄력적으로 한다는 점 봤을 때 이 롯데웰푸드 한 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빙그레도 가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빙과류 아이스크림 쪽에 오히려 점유율이 더 많은 롯데 웰푸드도 함께 가야겠죠라는 시간으로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이 키워드, 이 이슈를 저희가 김시은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음식료 업종 최근에 뭐 어쨌든 주가들이 상승 탄력 받는 건 수출 잘하는 그런 음식료 업종들이 종목들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뭐 수출도 굉장히 잘하는 기업들, 특히 지금 키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내수 위주에서 수출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실적 베이스로 주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이제 밸류에이션 확대를 수출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부로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우양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우양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양이 뭐 하는 회사예요? 네, 사실 이제 좀 음식료 기업에서 좀 기억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네네. 많습니다. 좀 생소해요. 빙그레라든지 뭐 CJ 씨푸드라든지 혹은 삼양식품이라든지 이런 기존 강자들 외에 우양이라는 기업이 작년부터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되었는데 미국 쪽에서 냉동 핫도그가 굉장히 잘 팔리는데 그런 류의 HMR을 좀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매출 비중을 좀 따져보게 되었을 때 내수가 약 90%여가지고 아직까지 내수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미국의 냉동 핫도그 판매하게 되면서 코스트코라든지 대형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쪽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어요. 22년 네네. 5%에서 시작해서 23년에는 11%대로 확대가 되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했을 때 분기별 매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현재 그 삼양식품도 그렇고 K푸드라는 음식이 문화에 걸쳐서 함께 성장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냉동 그 핫도그라든지 혹은 식품. 네, 식품 좀 이렇게 잘 안 나죠. 정품 아니고요. 네, 핫도그라든지 혹은 김밥 같은 이런 류가 그렇죠. 계속 틱톡 쪽에서 바이럴이 되면서 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저번 주에 흐름들도 보면은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김 관련 종목군들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는데 김 쪽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김밥이라는 키워드도 함께 떠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특히 그러게요. 삼양식품, 빙그레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단기간의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음식료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게 되었을 때는 주가가 좀 낮은 종목군들로의 수급이 좀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우양이라는 기업이 전거래일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들로 보여주고 있어서 네. 현재의 주가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음식료 업종 관련된 종목들 소개해드렸습니다. 한번 지난주에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서 타임이 올라갔고 이제 그 다음 턴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음식료 관련 종목들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는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종이 1분기 호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를 다각화한 게 주요했는데요. 특히 LG 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에 집중됐던 수출이 인디 브랜드 쪽으로 확산되면서 1분기 화장품 수출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이슈는 바로 김시은 팀장이 가지고 오신 내용인데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장품 뭐 좋다는 이야기 너무 많은 상황이고 시장에서 우리 지금 살펴봐야 될 것이 어쨌든 실적 받쳐주는데 해외 쪽에 수출 잘 되는 그런 걸 찾아야 되는 시장인데 이게 두 개 다 부합하는 것 같아요, 화장품은.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화장품주들 1분기 실적 좋은 거 알겠어. 그러면 하반기에도 과연 좋을까? 수출 데이터가 꺾이지 않을까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는 화장품 산업의 트렌드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번 달이라든지 혹은 이번 연도에 화장품 섹터가 오른 것은 아니에요. 지난해부터 OEM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네, 펼쳐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실적 좋은 거 알겠는데 앞으로 더 실적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자동차 섹터와 비슷해요. 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산업 리포트라든지 기업에 대한 리포트를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지금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고 앞으로 올해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올해 역시도 성장을 계속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도 역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녹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화장품 섹터 쪽에 대한 실적 기대감 계속 안고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화장품 섹터가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 주가의 출렁임이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출입 동향이라든지 10일, 20일 그리고 월마다 발표가 되는 데이터를 우리가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긴 하나 산업에 대한 트렌드라든지 이런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단기간 변화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화장품 우리나라가 수출 점유율로는 2위입니다. 그동안 좀 강자였던 미국이라든지 일본 제치고 우리가 1위 프랑스에 이어서 2위 우리나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3위 미국과의 격차를 굉장히 크게 따돌리면서 계속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위상 그러니까 화장품 업계의 위상이 프랑스 업계를 어떻게 제치는지 여부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현재 같은 경우도 성장은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동안 중국 쪽에서 많이 집중이 되었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가 일단락이 되었고 일본이라든지 아시아 혹은 미국 쪽에서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K-뷰티에 대한 관심도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들. 특히 제가 뷰티 쪽에 크게 공헌을 한 것이 엔터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법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고 엔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인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트렌드를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남아있다는 점 특히 이커머스라든지 H&B 채널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서 결국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를 굉장히 빨리 쫓아가는 쪽에서의 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다만 이제부터는 모든 종목군들이 함께 올라가기보다는 이제 업체별로 좀 종목이 전략이 달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쪽을 봐야 돼요, 그러면? 좀 이제 천천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도 여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지만 점점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계속 줄이고 굉장히 다양한 국가로 나아지고 있다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결국
기저 효과로 인해서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이미 LG 생활건강 대비했을 때 중국 쪽에 대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네. 줄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부터 이미 주가에 대한 반영이 한 차례 시작이 되었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부터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대형주 단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을 필두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ODM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보게 되었을 때는 여전히 산업에 대한 트렌드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좀 업체마다 주력하고 있는 쪽이 달라요. 뭐 색조라든지 기초라든지 혹은 선케어라든지 이런 쪽에 따라서 계절적인 특성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계절적인 특성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중소형사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아이패밀리 SC라든지 VT 이런 히트 제품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역시 수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긴 한데 네. 히트 제품이 얼마 잘 팔리는지 그리고 수출 데이터 그러니까 기존 주력 쪽에서의 이익 성장이 얼마 잘 나오는지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다 같이 올라가기보다는 특별하게 또 이슈가 있거나 조금 더 실적이 잘 나오고 히트 제품이 있는 그런 것들로 좀 우리가 시선을 좁혀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화장품들의 주가 흐름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시죠. 네,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서의 수출 확대,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역대급 수출과 실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잘 발표한 기업들 주가는 잘 가고 있는데 급등한 만큼 차익 매물도 시원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한국 화장품과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한가에 돌입한 다음에 차익 매물이 강하게 나오면서 12%가량 하락한 채 10,000원 선을 이탈한 움직임 나왔고요. 대형주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최근에 많이 상승했었습니다. 저점과 비교했을 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85%가량 상승했고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 한 달 사이 17%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석 달 사이를 비교했을 때 50%가량은 올랐는데요. 역시나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대형주들 전거래일에는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 추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ODM 관련 기업이죠.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전거래일에는 한 템포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요. 5일 차트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세, 다만 상승의 곡선이 점점 더 완만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돌파한 뒤에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전거래일에도 2%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꾸준하게 오름세를 그리고 있는 실리콘2입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역시나 30,000원 선 돌파를 위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급등을 했고 그 후에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좀 포착되고 있는데요. 과연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어떠한 종목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주들의 흐름 체크해 봤고요. 그럼 바로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김시은 팀장은 고르셨을지. 첫 번째 어떤 종목이에요? 인그루드랩을 가지고 인그루드랩. 왔는데 ODM, OEM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쵸. 같아요. 특히 북미 쪽에서 주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 ODM, OEM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주가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종목마다 좀 상이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계속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앞서 이야기를 했던 계절적인 특성 혹은 이 기업이 주력하고 있는 쪽에서의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인그루드랩 저도 차트 좀 보니까 인그루드랩도 그렇고 다른 화장품 업종 종목들의 패턴이 좀 나타나는데 실적 발표 날 때까지 기대감으로 쫙 올라가다가 그 뒤로 쭉 빠지고 다음 또 실적 발표 때까지 좀 올라가다가 빠지고 약간 이런 패턴이 인그루드랩도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인그루드앱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거래일 이제 화장품 섹터 쪽에서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왔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강세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좀 계절적인 특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앞으로 화장품 섹터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되었고 그러면 어떤 이슈가 붙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선케어, 특히 굉장히 덥다 보니까 화장품 바르기 전에 선크림 바르고 기초 제품을 굉장히 많이 바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최근 들어서 선크림 바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죠. 선크림 바르시죠? 열심히 바릅니다, 저도요.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최근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그쵸. 굉장히 네. 바르시고 특히 북미 쪽에서의 선케어 시장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북미 쪽에서는 선크림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빽빽하고 백탁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쪽이 그 시장을 계속 침투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용감도 편한 그런 제품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의 성장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 현재 미국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이 맨해튼 그러니까 패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트렌드와 밀접한 그런 지역과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까 사업적인 연관성도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보니까 수주를 그러면 굉장히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확실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북미 선케어 시장 성장에 따라서 쇠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네. 현재 이슈 대비했을 때 인그루드랩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인그루드랩 선케어 시장 미국 쪽이나 북미 쪽에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어보셨죠? 일단은 첫 번째로 알려주셨고 다음 종목은 뭡니까? 하나 더 볼게요.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을 갖고 아이패밀리 SC 왔는데 계속 가는데 작년부터 제가 김신 팀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억납니다. 네, 제가 이제 특정 언급하는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좋아하시잖아요, 하나가 이거.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에요. 네. 결국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로맨이라는 히트 브랜드, 그러니까 히트 제품에 대한 성장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주력하고 있는 시장이 일본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이 4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일본 매출이 약 200억 원입니다. 약 50%가 일본 쪽에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여전히 성장세가 계속 나와지고 있고 물량에 대한 판매도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로맨뿐만 아니라 애기 브랜드라고 해서 좀 이제 작은 브랜드도 만들었는데 엔드바이 로맨 쪽에서도 물량이 재발주가 이어지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뿐만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성장세가 안 나타나냐 그것도 아니에요. 네. 베트남이라든지 미국 쪽에서의 확장세도 여전히 진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아이패밀리 SC의 로맨이라는 브랜드가 해외 쪽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는 점 거기다 국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브랜드입니다. 기존의 10대를 타겟으로 한 브랜드이고 가격대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판매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여전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에 대한 기대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하다라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이패밀리 SC까지 계속해서 지금 흐름 잘 타고 올라가는 종목까지 하나 소개를 해주셨고 자, 그럼 이 이슈, 포착한 이슈를 통해서 저희 김덕호 대표님도 화장품이나 이쪽에서 어떤 종목을 떠올리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화장품이 왜 팔리나 보니까 결국 이제 관광객 수혜가 굉장히 많았다.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서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 한 번 더 강조를 좀 글로벌 드리고자 합니다. 텍스프리 지난번에도 알려주신 것 같은데 그때 프랑스 관련된 이슈 요거 체크를 계속 해보자고 했잖아요. 좀 뭐 나온 게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 뚜렷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일단 주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난 고점이었던 이제 7,000원 이상을 돌파한 기준을 보면은 일단 이 글로벌 텍스프리가 이제 계속 조명을 받았던 것도 올해 이제 개최가 예정이었던 이제 파리 올림픽에도 네네. 주목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 프랑스 법인 매출이 이제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기준했을 때 기여도가 약 34%였습니다. 그 말은 지금 이제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사실상 이제 좀 과도한 낙폭 과대가 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5월 7일인가요? 이때부터 이제 네이버 페이와 함께 또 일본 내에서의 이제 리펀드 사업을 이제 리텍스 사업을 이제 마찬가지로 네네. 진행을 하겠다. 이게 이제 발표가 됐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여기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재 프랑스 법인에 대한 이제 지분을 잃은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 프랑스 법인을 좀 주목을 해보니까 결국 이제 여기에 있는 이 법인장, 그러니까 법인인 심플리 텍스퍼리는 이제 2005년도부터 설립했던 이 스테판 파르시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현지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름은 프랑스 법인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자기 회사에 대해서 투자자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는 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지위를 잃게 된다는 거는 사실 본인의 회사 입장에서 타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적극 소명이 가능하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은 이미 낙폭에 대해서는 충분히 영업이익은 충분히 반영이 어느 정도 돼 있다. 다만 추가적인 이제 실망 매물에 대해서 좀 조심하시자면은 3,500원 선까지는
조금 후퇴를 대비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여행 오히려 텍스 리펀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좀 낙폭이 좀 너무 과대하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한번 챙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이슈와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뵐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강한 상승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반도체 업종이 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사상 4만 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긍정적인 흐름들로 마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좀 존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미비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부각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역시 금리 인하 시그널을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인 이슈로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최근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국제 유가 역시 좀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간밤 발표가 됐던 이란 대통령의 사고 소식 역시 이스라엘의 소행은 아닌 것으로 좀 판명이 되면서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에 영향을 받았던 HLB 그룹주들의 여파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바이오 ETF 등과 같은 패시브 자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오전장까지는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좀 지켜보시면서 외국인 수급을 좀 판단하고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본다라면 22일 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 기대감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코스피 지수는 2,800선을 좀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에는 2,750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이거를 연속 눌림목이 나오고 갭을 좀 메운 상황인데요. 오늘 좀 추가적인 하락 출발의 이유에서 어느 정도 좀 기술적 지지라인대를 2,700선 초반대에서 좀 형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HLB에 대한 여파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수를 지속적으로 빨아들이기보다는 박스권 2,700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장세가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이러한 장 속에서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도 좀 삼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이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 매수 기회도 좀 잡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현대건설이라든가 PI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눌림목 자리를 활용해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식품 관련된 종목들 역시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유입이 되고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좀 추세적인 추가 상승을 노려보기보다는 업종 순환매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2002점 서영원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스탠바입니다. 이제 오늘 장 출발 10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오히려 미국 증시와 일본, 인도, 유럽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은 2,800선 돌파할 수 있을지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주에 개발자 회의를 열면서 여러 가지 AI와 관련된 이슈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FOMC 의사록도 공개가 되고요. 우리 시장에서는 금통위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 과연 시장을 올려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아니면 다시 브레이크가 걸릴지 체크를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준비해보겠습니다. 마켓 스탠바이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프리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고은별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께 오늘 시장 한 주의 출발 준비를 함께 부탁드려야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먼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이 오늘 꼽으신 개장전 탑3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기승전 엔비디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관련된 쪽에서 가장 시장의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5월 22일이다 보니까 23일 국내 증시 쪽에 영향을 끼칠 거고요. 그날 FOMC 의사록 같이 공개되면서 시장의 변동이 좀 커질 것들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여파들 긍정적으로 나올 걸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국내 시장의 여파가 어떤 식으로 미끌어 갈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들, AI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묵직한 모습들 쪽에서 엔비디아가 이끌어내는 변화까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의 흐름들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한편 지금 엔비디아 외에 나머지 비엔비디아 쪽에서도 움직임이 활발히 나오고 있는데 그를 얼만큼 견제해서 나갈지도 앞으로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료 쪽에서 삼양식품이 급증세를 하면서 나오는 변화를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일단 K컬처라고 하는 쪽이 여파를 미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 수요 그리고 또 수출에 대한 변화를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난 화장품 쪽에서 실리콘투가 실적을 좋게 발표하면서 급등했던 모습들 거의 삼양식품도 이를 이끌어가는 모습들로 보여진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이 나오는 또 하나의 섹터의 변화들 그리고 또 그게 시장에서 Q의 확대, 즉 수출을 통해서 생각보다 어떤 양적인 변화가 이끌어졌다라는 쪽들도 계속 눈여겨보면서 이런 실적이 변하게 되면 시장도 바로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쪽도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바이오 쪽에서 HLB에 따른 여파를 급락에 대한 여파를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HLB가 급락하면서 그동안에 안고 있었던 항암 신약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소멸되는 게 현실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바이오주 쪽으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물량이 커지지는 않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바이오주 쪽에서도 오히려 HLB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들이 조금 더 매수가 차별화되면서 움직인다라는 쪽에서 다른 종목들의 변화들을 좀 더 챙겨보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그동안에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어떤 그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나갈 수 있는지 여부들을 계속 또 체크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수출 호조세로 날아오르는 식품주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HLB의 여파가 제약바이오주로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반종민 소장은 어떠한 이슈 꼽아오셨을까요? 네, 내용이 대표님과 굉장히 다 겹칩니다. 그래서 HLB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결국은 지금 하한가를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거래에도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지금 하한가로 좀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쪽에 그 지수가 굉장히 좀 조금만 더 빠지게 되면은 하락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매수 심리 상태가 다소 좀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HLB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매도 총 잔량을 좀 확인해야 되는데 현재 구간보다 더 많이 확대가 된다 한다면은 내일도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B의 경우에는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이슈를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일 그 현지 시간으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1분기 때 매출에 대해서 그 260억 달러를 좀 기록을 해야지만 그래도 좀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그 이상 나오게 된다 한다면은 엔비디아 쪽에 그 물량이 좀 출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에 생각보다 잘 나왔다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차익 시야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차익 시야이 나왔을 때 그때 접근을 해도 늦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K푸드 열풍에 따른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은 김 수출과 관련된 그 급증세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고 그 김플레이션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 관련된 종목의 경우에는 계속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약간 좀 심한 편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 동원 F&B나 그 풀모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더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공교롭겠다. 오늘 두 분이 같이 똑같은 내용을 보셨습니다. 오늘 시장에 뭐 주목되는 이야기들이 거의 집중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동시호가 출발 상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8시 40분부터 동시호가 시작이 됐는데 코스피는 뭐 일단은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역시 HLB 그룹주들이 문제입니다. HLB 일단은 하한가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지수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하락 출발할 것으로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더 자세한 출발 상황, 동시호가 상황은 어떨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 한 주의 출발인 월요일장 이제 시작이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양 시장은 다소 엇갈린 모습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미증시 글로벌 증시의 훈풍을 국내 증시가 고스란히 이어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0.3%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730선 다시금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코스닥은 전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좀 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0.5%가량 하락하면서 850선을 위협받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개별 종목의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의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보면요. 1위부터 5위권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 두 종목 모두 다 상승 출발 전망됩니다. 삼성전자 0.7%가량 상승, SK하이닉스도 0.6%가량 오르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6거래일 연속 음봉 맞으면서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장 막판까지 힘을 이어갈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관련 기업 0.1% 상승 출발,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나 0.2%가량 상승 출발이 예상되면서 5위권까지의 흐름은 괜찮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KB금융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완성차 기업들의 흐름이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기아 역시나 0.4%가량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차의 판매 가격이 지금 5년 사이에 2배가량 상승해서 특히나 해외 가격 상승이 더 눈에 띈다라는 기사도 나왔었습니다. 역시나 실적과 함께 현대차 오늘 상승하고 있고 저 PBR 관련 기업 좀 엇갈린 모습 나오면서 KB금융 같은 경우 1%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고요. KB금융 역시나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힘이 빠진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1% 소폭의 상승으로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출발 예상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1위부터 5위권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HLB가 오늘도 하한가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FDA 승인 불발의 여파가 오늘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거래 HLB 그룹주 하루 사이 시가총액 5조가량이 증발되면서 시가총액 2위권에서 4위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금 코스닥 제약바이오 대장주로 떠오르는 게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머크사와의 협력 관계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HLB와 좀 투자 심리가 엇갈리면서 다소 주춤한 모습 나타났었는데 다시금 힘을 내주고 있고요. 전거래일만 하더라도 6%가량 상승하면서 HLB의 실망한 매물들이 알테오젠으로 좀 이동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가총액 2위, 3위권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지금 양극재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만 원 선 넘으면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반도체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리노공업과 HPSP 지금 3% 이상의 상승을 보이는 HPSP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과 함께 0.2% 견조한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부터 10위권 가운데 지금 HLB를 제외하고 모두 다 상승 출발 전망됩니다. 그럼 국내 증시 시작합니다. 자, 2024년 5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5월도 빠르게 지나가면서 벌써 20일이 되었습니다. 3분의 2가 지나간 상황인데, 자, 우리 시장은 여전히 2,700선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 2,800선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안도감을 줄 것이다. 아니면 불안감을 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것이다. 팽팽하게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우리 시장의 흐름을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만약에 미국이 연준 금리 인하하게 되면 우리 시장 3,000포인트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장밋빛 전망들도 있는 상황인데 과연 어디에 무게를 실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시장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 일단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상승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 HLB 관심 많으실 텐데 HLB가 아직 거래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HLB 그룹주들이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HLB가 거래 재개될 때 어떻게 될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변동성에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출발 상황 더 자세하게 고은별 앵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우선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0.5%, 2,738포인트 선 동시호가 상황보다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0.19% 오르면서 85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HLB 그룹들 전반적으로 변동성 완화 장치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풀린 다음에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될지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국내 증시 조금 더 자세한 상황 이데일리 스피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유가증권 시장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최근 AI 관련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술 공개에 여념이 없습니다. AI 시장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0.9%, 1%에 가까운 상승, SK하이닉스 1.3%가량 상승하면서 이번 주에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국내 증시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하고 있고요. 삼성, SDI와 LG화학은 반면에 하락으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완성차 기업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괜찮았습니다. 현대차 0.4%, 기아도 0.3% 소폭의 상승으로 지금 출발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 기업들 투심 괜찮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5%, 셀트리온 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HLB에 대한 우려가 다른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들로는 퍼지지 않는 모습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 동시호가 상황 쪽에서는 하락으로 지금 집계가 됐었는데 현재 구간 0.8%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전거래 한 걸음 쉬어갔던 저 PBR 관련 기업들 오늘은 그래도 힘내주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출발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 이상, 에코프로도 1%가량 상승하면서 출발했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전거래 많이 상승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전일 6% 이상 상승했던 알테오젠이고요. HLB 오늘도 하한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미국의 FDA 승인 간암 신약에 대한 이 허가 가능성이 불발이 되면서 이로 인한 실망 매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룹주를 전반적으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엔캠 1.8%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0.5%, 리가켄 바이오도 0.1% 오르면서 제약 바이오주 투심이 좀 엇갈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HP, SP와 솔브레인 같은 경우 상승 출발했지만 리노공업과 이오테크닉스와 같은 다른 종목들은 또 하락 출발했다는 점, 섹터 내에서도 조금은 엇갈림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주들의 흐름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는 업종 함께 확인해 보시죠. 상승률 상위 업종입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이 단연 독보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전거래에서 오늘도 실적의 힘을 받고 음식료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음식료 업종 3% 이상의 상승을 하면서 전거래일의 상승 탄력을 고스란히 받아가고요. 화학 최근에 긍정적인 전망 많이 나오고 있죠. 중국의 경기 회복에 힘입어서 화학 관련 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 지금 저점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오늘 1% 이상 상승, 금융업종 저 PBR 관련 기업들 괜찮습니다. 1.2%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철강 금속 같은 경우 0.8%가량 상승하고요. 정유도 0.7%, 전반적으로 경기 민감주들 좀 반응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전문가들은 출발 상황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시장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HLB 그룹주들이 거래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고 HLB가 하한가, 이외에 HLB 그룹주들이 하한가는 아니지만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HLB 파나진이나 HLB 바이오스텝 정도만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과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HLB가 일단 오늘도 하한가 출발을 했는데 다른 제약 바이오 쪽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바로 수급이 쏠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이상했죠. 시장이 좀 더티했는데 네네. 이런 부분들 좀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좀 나오기 시작하고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순 매수가 현물 쪽에서도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갭상승으로 시작한 지수가 2,740선을 안착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근데 아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HLB가 하한가가 풀렸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매수세가 들어오다가 또다시 멈추는 모습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전반적인 종목들의 특징은 2차 전지 쪽뿐만 아니라 어떤 반도체 쪽의 소부장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그동안 좀 부진했던 섹터들의 반발이 좀 이끌어진다라는 쪽들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도 지금 분위기는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좀 모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좀 나은 분위기가 연출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 쪽에서 매수세가 좀 빠르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감위원장이 해외에서 IR을 하면서 나왔던 밸류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아무래도 금융주 쪽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주 중심으로 그리고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강했던 보험주 쪽에서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계속 관심이 높아지는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전반적인 분위기 파악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은 반 소장님도 어떻게 시장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슈가 있는 곳 쪽에 계속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니까 업종별로 좀 살펴보니까 역시나 음식료 업종이 좀 강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운수 창고 쪽에 대한 이슈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포인트가 되면서 결국 운수 창고 쪽에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좀 포착이 되는 게 뭐냐면은 전선과 전력 설비는 아직까지 지금 살아 있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선의 경우에는 지금 구리 현물 가격이 1,300원 이상을 톤당 그 현물가 톤당 그 1,300달러 이상을 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상승세가 멈추지 않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좀 남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 흐름들을 봤을 때는 변동성이 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무리하게 뛰어들기보다는 좀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이에 지금 수산과 관련된 종목은 역시나 김수출에 따른 내용들이 굉장히 좀 있으면서 같이 좀 반영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잘 선별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사조 시푸드나 CJ 시푸드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계속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한 종목의 경우에는 따라가지 말고 차익 실현도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쪽에 지금 외국인이 관심을 갖는 섹터의 경우에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역시 같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제조업 쪽도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금융업도 같이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역시나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기대감이 좀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운수창고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해운주에 대한 흐름도 같이 잡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의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강하진 않은데 일반 전기전자와 유통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좀 다소 좀 약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기관의 경우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포인트는 제조와 IT 하드웨어, 제약 반도체 쪽에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긴 하지만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가의 그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흐름들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후장까지 흐름들을 좀 더 체크를 하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결국에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함께 매수를 하고 있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피 시장 쪽의 분위기는 괜찮은 모습이고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HLB 타격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 금요일과 크게 차이가 없는 1,355원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환율까지 함께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11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구리, 전선,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 빈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훈풍이 기대되는 섹터를 향해서 관심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세계 전력기기와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LS그룹의 송배전 수주 잔액이 9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전선 관련 기업들 마진 스프레드가 점점 더 확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 역시나 매기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수산물에 대한 검색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수산물 섹터 같은 경우는 역시나 김값의 역할이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값이 지금 금값이 됐습니다. 작년 동기보다 80%가량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6차 방류가 시작이 되죠. 그거에 대한 영향으로 수산물 관련 기업들의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특징적인 게 원전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체코의 한 매체가 한소원이 두코바니 원전 수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 같은 기대감 속에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검색도 높고 섹터 자체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역시나 응심료 관련 기업들, 육계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은요, 삼양식품입니다. 전거래 10만 원을 넘게 상승했던 삼양식품이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1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호실적이 주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실적, 앞으로도 더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양식품과 같이 체크하면 좋을 종목은요, S&D인데요. 불닭볶음면의 소스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고요. 전거래 역시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구리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이구산업 15%가량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김가격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김가격 상승과 함께 시푸드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주 시푸드 11%, CJ 시푸드가 지금 9%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전선 관련 기업 LS가 8%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대 오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엮어서 함께 보시면 좋을 종목들이 있습니다. 휴마시스, 경남제약, 판타지오, 그리고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인데요. 이 네 가지의 종목이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이면서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마시스가 경남제약의 최대 주주인 블레이드 엔터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까지 진출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 네 종목 함께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거래량이 강하게 쏠려 있는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보면요. 역시나 블라이드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전거래 상한가 마감했고 오늘도 8%가량의 오름세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앞서서 같이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휴마시스 역시나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6%, 경남제약도 16%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기세가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전선 관련 기업들, 구리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오늘도 강한 거래량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 HLB 그룹주들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 강하게 동반되면서 급락이 연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HLB 지금 하한가에 들어섰고요. HLB 제약 같은 경우 25%, 생명과학도 16%, 테라퓨틱스도 두 자릿대 하락세가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게 HLB 바이오스텝이 5%가량 상승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 엇갈리는 흐름들, 종목의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종목들 함께 보셨는데 또 저희가 살펴봐야 할 종목들, 유일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오늘 10% 넘게 또 강하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잡히는 것은 없는데 11.55%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오늘 또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은 14% 넘게 하락세. 지난주에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한꺼번에 좀 진행하겠다 이런 소식이 오히려 시장에 좀 부담을 주는 모습으로 매물이 추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종목들 어떤 종목들 더 자세하게 볼까요? 김민수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종목 궁금합니다. 네, 섹터별로 봤었을 때 석유화학 섹터가 강합니다. 그중에 오늘 효성화학이 한 10% 가까이 올라오고 참 무겁다고 봤던 섹터들이 지금 현재 코오롱인터 4% 이상 올라오는 등 화학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쪽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무엇보다 제품 가격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면서 특별 장기 채권 188조를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발행하면서 자금을 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경기 부양의 기대감이 점점 더 또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화학업체 쪽으로도 강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이런 쪽이 트렌드가 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또 강화가 될지 흐름들 확인해 보면서 아마 중국 시장의 강세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 계속 또 조명은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쪽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강한 섹터 쪽의 종목들이 전선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그래도 여러 가지 전선주의 종목들이 있겠지만 눈길이 가는 게 LS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LS 같은 경우 LS 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어떤 동가격 상승과 함께 재부각받는 섹터임은 당연한 거고요. 게다가 또 이번에 8월 달 MSCI 편입과 관련된 쪽에서 편입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또 그를 겨냥하고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된다. 그러면 적어도 제2의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변하는 모습들이 나올지 이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쪽에서 계속 또 여전히 끊이지 않는 테마란 관점 쪽에서 흐름들을 바라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구산업의 주가가 강한 상황인데요. 특히 약간 동가격의 상승세와 함께 같이 움직이는 대표적인 흐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구산업이 비롯한 대창, 서원 종목들의 강세 흐름들이 같이 이끌어지는데 워낙 일단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 좀 끊었다가 다시 매수하는 전략들이 계속 좋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2구 산업까지 체크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 또 해운주들도 좋은 모습입니다. HMM이 지난주에 좀 하락이 많이 나왔는데 반등세가 나타내고 있고 펜오션도 역시 상승세, KSS 해운도 역시 함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번에 반 소장님이 보고 계신 종목 알려주시죠. 네, 해운주의 경우에는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임지수에 따른 그 부분들이 상승을 했던 것도 네. 포인트가 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해운주의 경우에는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사이 때 성수기에 좀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대감도 상당히 한데 제 HMM에 대해서 이제 6%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요인들은 좀 뭐가 있냐 하면은 최근에 이제 리포트 때문에 좀 크게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운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협상 테이블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달에 이러한 그 운임과 관련된 재협상을 할 예정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은 지금 운임비를 한 2배 정도 이상에 대한 예측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HMM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차익 실현이 계속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18,4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을 하게 되면은 또 1차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좀 체크를 같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기업은 이제 S&D인데 이 S&D의 경우에는 초반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14% 상승을 하다가 지금 윗꼬리를 좀 길게 달고 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불닭볶음면에 소스를 납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굉장히 좀 이슈가 크게 부각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오늘의 이렇게 윗꼬리를 단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신규 접근보다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좀 어느 정도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지금 마이너스 13% 하락하고 있는데 유무상증자의 결정에 따른 내용이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 지금 좀 더 내용을 살펴보니까 시설 자금에 687억 원, 그리고 운영 자금에 187억 원, 그리고 채무 상환에 250억이 지금 뭐 앞으로 좀 진행될 예정인데 이 채무 상환 때문에 지금은 좀 약간 실망 매물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그 5월 17일 때 그 전환사채 추가 상장을 좀 진행을 하면서 그때 당시 때 전환가액이 9,275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차익 실현이 좀 같이 나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는데요. 여기서 좀 이제 앞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제 발행가액을 살펴보니까 22,500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주가가 거의 그 정도까지 도달을 했다 보니까 만약에 기억을 하셨다가 22,500원 아래 때 하락을 하고 이후 좀 횡보 구간을 거쳐간다 하면은 그때는 그 분할 매매 관점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까지 체크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게 HLB가 하한가 풀렸습니다. HLB가 지금 27%대로 낙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48,5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HLB 그룹주들 관심 있으시고 주목하셔야 되는 분들은 계속 주가 흐름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께 오늘 시장의 키포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어디에 집중하고 계세요? 네, 일단 지금 시장이 다시 반등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참 시장이 좀 재미없게 움직이다 보니까 실망감도 많이 크다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는 아직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종목들 특히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 종목과 섹터 움직임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체크하시면서 그래도 시장의 중소형주 중심의 변화들도 계속 또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좀 유지하고 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반 소장님은요? 그 MS 자체 개발 AI 칩인 그 코발트 100 출시가 이제 앞서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경우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저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출발을 준비했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들 자세하게 분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시세 보여줄 수 있을, 분출할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갈 텐데요. 자, 오늘장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레몬 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께서 넷마블을 시초가 공략주로 오늘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바뀌고 시장에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넷마블도 역시 한번 기대해보자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매수가 65,400원에 시작을 했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목표 가격 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넷마블 오늘도 주가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5,400원에 저희가 매수가를 제시를 해주고 시초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역시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시초가보다는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65,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넷마블. 어쨌든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좀 접근해보는 전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봤고요. 이제 오늘장 선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시세 분출하면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은 세진중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골라주셨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우선 조선 업종 자체가 이제 그동안의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면서 고가 수주 패턴이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고가 수주뿐만 아니라 이런 수주 모멘텀이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조선 섹터의 호황이 시작되는 원전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탱크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동안 세진중공업은 현대그룹의 주요 고객사로 탱크를 주요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었던 일국의 실적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업황의 그 호황세에 힘입어서 올해부터 큰 폭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그 조선 섹터의 호황은 그 에너지 선들, 특히 LNG 선들의 발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그 섹터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납품처였던 현대그룹 이외에도 추가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렇게 된다면 세진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이 유익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그러면 가격 전략을 잡아봐야 될 텐데 어쨌든 작년에 기록했던 전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잡아볼까요? 현재 가격 조정을 갖고 있는 7,000원 언더 가격에서는 무난하게 매수하시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9,000원까지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선발 종목을 골라드렸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세진중공업 오늘 시장에서 이제 하락 상황인데 상승 전환하면서 잘 달릴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고 저희도 모니터링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TV 파이널샷 프로그램 오후 2시에 역시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세진중공업이 오늘 시세 잘 분출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요. 저희 데일리TV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주간 증시 온 시간입니다. 이번 주 체크해봐야 될 이슈 참 많습니다. 세계 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연일 축포를 터뜨리고 있죠. 특히나 미국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종가 사상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면서 128년 만에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증시는 좀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소외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국내 증시 이번 주 다양한 이슈를 토대로 재도약에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신증권의 FICC 리서치 이경민 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4월 CPI 둔화가 확인이 됐는데요. 시장, 글로벌 시장은 랠리를 이어가는데 국내 증시 유독 좀 부진했습니다. 주간 상승률 보더라도 5주 만에 하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미증시가 좀 다르게 가는 이유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주 후반에는 좀 탄력은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미국은 좀 안정적이었는데 중국 증시는 만들긴 했지만 중국 경제지표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산업 생산이랑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잘 나왔지만 소매 판매가 쇼크가 나오면서 한국 증시에 더 민감도가 높은 소매 판매가 안 좋아졌다라는 것들이 시장에 좀 심리를 압박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CPI 안도감이 들어오긴 했지만 컨센서스, 그러니까 통화정책 컨센서스가 연내 2번 금리 인하로 정상화된 상황에서 더 나아갈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번 이상 할 수 있다 또는 3번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시간이 이번 주거든요. 그리고 지난주 후반 보면은 연준 위원들은 여전히 되게 보수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지만 탄력은 좀 떨어졌고 이 와중에 중국 소매 판매가 쇼크를 기록하면서 코스피는 오히려 더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미증시의 매크로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우리는 중국 시장까지 좀 확인을 봐야 돼서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특히나 오늘 양 시장에서 전거래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굉장히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HLB의 여파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HLB 사건이 나오고 나서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투심 위축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수를 봤을 땐 좀 부진한 움직임인데 앞으로 코스닥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시가총액 2위다 보니까 2위 종목이 하한가 가는 게 거의 드문 일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그룹주를 따지고 보면 7, 8개의 기업들이 동반 급락을 하면서 동반 하한가를 가면서 지난 주말에는 글로벌 증시 대비 코스닥이 워낙 약했고 코스피보다 워낙 약했던 흐름을 보여줬죠.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영향력은 약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규모가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매도 물량을 좀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지 이로 인해서 제약바이오 업종 전반적으로 나빠진다? 그렇게 보기엔 어렵겠죠.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플러스 반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기업 이슈로 좀 그치고 시장의 영향력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작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흐름 안에서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제약바이오 업종들로 확산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른 쪽으로 투자하려는 움직임들도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종목들이 좀 하한가 가는 동안에 그래도 잘 버티거나 아니면 오히려 플러스 반전했던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HLB가 하락을 하면서 알테오젠이 오히려 제약바이오주 대장주로 또 올라서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앞서서 부장님께서 이번 주가 앞으로의 시장의 금리의 방향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FOMC 의사록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선 출렁였던 코스피가 이번에 확인되게 되면 좀 방향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변곡점이 확실히 되긴 하겠죠. 올라가는 변곡점일지 내려가는 변곡점일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 2번 이상, 3번까지 금리 인하를 더 기대하기 할 수 있을까? 될까요? 그게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발표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을 보면은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되게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내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는 연준 위원도 2명이나 달했고,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분도 2명이나 되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금리 인하 기대를 더 강하게 가져갈까?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확인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케이스는 중립적인 스탠스, 좀 약간 매파적인 스탠스를 보여주게 된다면 최근까지 완화되었던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정상화되었던 부분들이 좀 되돌려지는, 그러니까 채권물에 좀 약간 반등을 하는 그런 점들을 보여주면서 좀 숨고르기 매물 수화 과정들이 좀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준 위원들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표가 계속 엇갈리잖아요. 네. 도매는 또 확장되고 있는데 또 소매는 네. 또 축소되고 있고 어쨌든 물가가 굉장히 하방이 좀 견고하다. 네. 시장에서 좀 끈적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3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금리 인하 가능할까요? 저희는 네, 금리 인하 어떻게 두번 보세요? 가능성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뭐 6월 FOMC를 지나봐야 알겠지만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7월, 11월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으면 네. 9월, 12월로 연기될 수 있겠지만 연내 2번 금리 인하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여도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고요.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입니다. 에너지나 음식료 가격들의 비중은 여전히 적은 상태라서 주거비가 둔화되는 그림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운송 서비스 반등세가 조금만 진정되게 된다면 물가 안정은 특히 3분기에는 원자재 쪽에서 기저효과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3분기에는 물가 레벨이 좀 떨어지는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연내 2번 금리 인하 예상을 하고 계신 네. 거고 6월까지 좀 기다려도 될까요? 6월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6월 FMC에서 점도표랑 전망치랑 이런 것들이 다 나올 텐데 여기서 점도표를 얼마나 움직일지 그리고 전망치를 얼마나 움직일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도표에서 2번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네. 파월 연준 회장이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소멸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7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6월 FMC 결과에 따라서 9월, 12월로 변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네.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도 한 번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 두세 번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FOMC 의사록만큼 중요한 빅 이벤트가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지금 가이던스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고 실적 얼마큼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네. 매출액은 245억 7천만 달러 그리고 네. 뭐 EPS는 5.57달러 정도로 네. 예상이 되고 있는데 뭐 지금 이 레벨을 넘어서는지는 거의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번에도 서프라이즈야라는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거든요. 네. 뭐 잘 나오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것은 시장의 기대보다 높은지 뭐 되게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말 같기도 한데 시장의 기대를 넘어설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A라는 종목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시장의 주가는 폭락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쳤어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거야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서프라이즈 정도라면 좀 시장에서는 좀 불안정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다음 분기 매출이 한 265억 7천만 달러 그리고 EPS가 5.9달러 또는 6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지금 말씀드렸던 레벨을 넘어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해서 발표할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분기 실적이 얼마나 잘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네.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기대,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얼마나 넘어섰는지보다는 시장의 기대보다 얼마나 서프라이즈한가.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비율이 보통 10% 이상, 그러니까 15에서 20% 정도 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잘 발표해도 가이던스가 축소되면 네. 급락을 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이던스 굉장히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주요 IB들은 엔비디아의 긍정적인 전망, 네. 낙관론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 상향하는 곳도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희도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의 주도력이라든지 네. 뭐 독점력 그리고 성장성 계속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있는데요. 다만 조금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모멘텀입니다.
전분기 대비 모멘텀은 이미 고점을 지났고 네. 전년 대비 증가율 자체도 EPS 기준으로는 지난 분기부터 정점을 찍고 이번 분기부터 둔화되거든요. 성장은 계속할 수 있겠지만 밸류에이션 확장이라든지 이전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향후 엔비디아의 상승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까지 상승 탄력보다는 조금 둔화돼서 좀 쉬었다가 다시 레벨업하고 그리고 실적으로 확인하면서 레벨업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지금은 작년과 같은 폭발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매수 타이밍, 매매 타이밍을 잘 잡아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리고 계단식 상승에 잘 대응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은 좀 해주셨고 네. 그렇다면 반도체, 국내 반도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부장님께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네. 반도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는데 네. 아직도 유효한가요? 뭐 저희 계속적으로 반도체 탑픽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레벨에서는 조금 쉬어갈 수는 있겠다. 쉬어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네. 더 올라가기 위해서 쉬는 거죠. 뭐 실적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흐름에 있어서는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한 상황에서 2분기에 대한 실적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나오거나 수출이 나오기 전까지 조금 쉬어가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AI 모멘텀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수출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금액 기준입니다. 금액 기준이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 수출 금액은 좋았는데 그동안 반도체 수출 물량은 감소했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팔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격만 올랐고. 그런데 3월 달부터 나타난 변화는 이 물량 자체가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업황 자체가 돌아설 수 있다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서 저희는 하반기에도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등락 과정을 잘 활용해서 비중을 충분히 담아 놓으신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 초까지 상승 추세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반도체 국내 관련 기업들 한 걸음 쉬어갔다가 추세적인 상승은 네.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비슷한 네. 얘기겠죠. 저희는 2024년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네. 상단을 3,110으로 제시드리고 있거든요. 3,100, 네. 네, 근데 2분기까지 그러니까 5월, 6월 달 네. 좀 반등은 좀 2,800선 중후반대까지 갈 수 있겠지만 여전히 변동성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6월 12일 날 FOMC가 있고요. 6월 12일 날 5월 CPI가 발표됩니다. 이를 전후로 해서 시장이 좀 한 템포 또 쉬어갈 수 있는 그림이라서 저희는 2분기까지는 등락,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자. 그리고 조정시 매수 전략을 계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고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실적이 올라가는 그림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들이 제조업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달러 약세가 나타나는 그림들이 예상되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의 문제긴 하지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재개되게 된다면 경기 그리고 통화 정책 그리고 환율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라는 굉장히 좋은 모멘텀들이 곳곳에서 유입되면서 코스피 시장 레벨을 한 단계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투자자들이 5월이나 6월 투자를 쉬진 않으시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쉬어갈 때 전략을 좀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네.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린 건 2분기까지는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조금 조심하고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자라는 말씀을 작년 10월부터 계속 똑같이 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뭐 2,800은 그냥 넘어가는 듯한 그림을 네. 보여주고 있죠. 지난 4월 초에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쉬어갈 타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쉬어갈 타이밍에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눌려있던 인터넷하고 2차 전지는 좀 반등할 때 2,800 돌파 시도의 주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5월, 6월 달에 등락이 있을 때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은행 이런 업종들 대표적으로 실적이 좋은 업종 그리고 저 PBR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모아가신다면 아마 하반기에는 시장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따라가는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좀 조정받았을 때 사는 그런 전략이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에 불안감이 나올 때 오히려 매수의 네. 기회로 삼고 환호할 때는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아직까지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6월을 지나서 금리 인하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시장의 이 확실성 때문에 상승하게 된다면 국내 증시는 얼마까지 보면 될까요? 뭐 일단은 저희는 기술적 반등 5월 말이나 6월 초중반까지는 코스피 2,85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좀 한 템포 쉬게 된다면 뭐 2,600선 정도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그림들은 저점 대비 한 20% 정도 상승, 그러니까 3,100선을 넘어서는 그림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서 시장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실적,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부분입니다. 1분기 실적 시즌에서 느끼셨겠지만 예상보다 좋은 종목들, 업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와중에 12개월 선행 EPS라는 게 4월 말만 하더라도 258이었는데 지난 주말 기준으로 269, 1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PER 10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4월 말까지만 해도 이거는 2580, 그러니까 2600이 깨지면 사도 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2690, 2700이 깨지면 10배 미치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익 전망치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만큼 상단, 하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25년 이익 증가율도 25%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적 전망치 흐름들이 아마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장 흐름들은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2,800선 초중반까지 반등 시도 이후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보다는 완만한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 안에서 고점에 대한 저항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그림들이 하반기 내내 반복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국내 증시가 사실 그 글로벌 10개국 가운데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잖아요. 네. 어쨌든 글로벌 시장 랠리 이어가도 우리 시장 안 가면 도루묵이거든요. 그쵸. 네, 우리 시장 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어떤 거 잡고 가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달러입니다. 네. 달러 흐름들을 조금 더 매력적이야, 달러 흐름들이 좀 더 약해지는 그림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들도 금리 인하랑 좀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도 미국이 그동안 너무나도 강했던 흐름이었는데 미국은 약간 슬로해지고 미국 이외의 지역, 특히 중국하고 유럽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이쪽이 올라오게 된다면 달러는 약해지고 원달러율 내려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겠죠. 반도체가 쉬어가는 동안에는 코스피 탄력도가 좀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제 6월 1일 날 발표되는 5월 수출 그리고 7월 1일 날 발표된 6월 수출들을 확인하면서 반도체가 이제 가격 때문에 올라가는 걸 넘어서 수요가 회복되면서 탄력적으로 수출이 좋아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자리 잡게 되고 이 와중에 2분기 실적이 다시 한번 좋아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저는 코스피는 충분히 반도체 사이클과 그리고 달러 약세, 원화 강세 흐름들로 충분히 레벨업되는 그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달러율은 하반기에는 1250원 밑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림들이 맞물리게 되는 구간이 저희는 3분기부터 조금씩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원 시간을 통해서 이번 한 주 체크해봐야 될 주요 지표들과 함께 앞으로 증시에 대한 방향성 예측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장하고 4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는데 역시 코스닥이 오늘 좀 문제인 상황입니다. 자, 오후장은 또 어떻게 남은 시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장 투자 전략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하이투자증권의 염정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시장 일단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엇갈립니다. 역시 HLB 타격이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는 지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 이후부터 한 9시 30분 이후부터는 삼성전자도 2%대 강세를 보이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지주사들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3에서 4%대 강세 보이면서 코스피는 흐름 좋습니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HLB 그룹주에 대한 타격으로 인해서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제형주들 어떤 식으로 흐름 이어갈지 중요한 상황인데 오늘 일단은 방향성은 괜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FOMC 의사록 발표 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시장은 조금 관망 심리일 수 있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대형주들 흐름 괜찮고요. 지금 장 초반에 대비해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자동차 섹터도 긍정적인 흐름, 그리고 전력기기 쪽도 LS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 유가증권 시장 탄력이 괜찮은데 근데 최근 국내 증시 오후장 들어서 힘이 빠지는 모습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장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오후장 뭐 강한 탄력이 이어지면 좋겠는데요. 그렇게까지 시장은 강하다기보다 지금 2,700선에서 2,700 초반에서 중후반 사이에서의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 섹터의 최근의 흐름의 약세라고 원인을 찾을 수 있겠는데요. 그 외에 다른 섹터들이 얼마나 좀 힘을 내줄지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하단을 좀 받쳐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로 이제 실적 시즌에 대한 대부분의 마무리가 좀 나타나고 있겠고 호실적 관련된 강세 흐름들이 오늘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을 나타날 수 있겠으나 그에 대한 탄력도는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오늘 눈에 띄는 또 섹터라고 한다면은 해운 쪽인데요. 지금 HMN 같은 경우가 거의 9% 넘게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최근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BDI 지수인 벌크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10% 넘게 하락을 했지만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리포트 나오면서 펜오션 같은 경우에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좀 여기서 지금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뭐 강한 섹터도 물론 좋겠지만 낙폭 과대 섹터 같은 경우에서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섹터로는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는 시기다. 동반해서 최근에 호실적 관련된 종목들,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섹터 등은 상승폭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주의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눌린 쪽 오히려 좀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켓나우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